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이론적 배경 구성, 부연 설명과 논평을 활용하라 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인용 문장 구성 레벨 4의 개관 및 실습과 관련된 그런 강의입니다. 연재되는 그런 강의이죠. 그리고 레벨 4 이게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은 레벨 1에서 4까지의 수준을 분류한 그런 개념부터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강의를 먼저 시청을 하신 뒤에 이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인 이론적 배경 구성, 부연 설명과 논평을 활용하라.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의 제2장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론적 배경, 그 논문의 2장을 질롭게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수차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벨 1, 2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레벨 3, 4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레벨 3에서 또 머물면 안 되겠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레벨 4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된 역량을 함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벨 4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은 부연 설명 문장을 삽입하는 것, 또 논평 문장을 삽입하는 것,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연 설명 문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느 지점에 삽입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논평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어디에다 삽입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연 설명하고 논평의 개념이 어떤지 또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자, 부연 설명의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 앞에 기술된 문장들의 내용에 대해 독자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는 것. 이게 부연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죠. 이제 부연 설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개념화 시킨 것인데, 일단은 이렇게 앞에 뭔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문장들이요. 내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려운, 뭐, 이제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잘 이해시키는 게 좋겠죠. 어, 나의 글은 논문은 작성을 하고 나면은 그냥 학위를 받는데 아니면은 학술지에 게재되는데 거기에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런 증진시킨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데 이 논문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쓴다.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논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누군가가 내 논문을 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잘 이해 못하는데 내 글을 읽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독자한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어떤 문장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쉽게 이해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팬 서비스 차원에서 독자들한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풀어서 글을 써서 제공하는 그런 느낌으로 부연 설명 문장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논평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논평은 앞에 기술된 문장들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거나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 개인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논평입니다. 개념이 좀 긴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를 내리는 그런 글을 쓰면 그게 논평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앞에 기술된 문장들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중심 사상이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한 뒤에 내 생각을 적는 겁니다. 그게 논평인 것입니다. 이 부연 설명과 논평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부연 설명은 유사 내용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부연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부연의 사전적 개념이 뭡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잖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한다. 이게 이제 부연의 사전적 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덧붙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덧붙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덧붙이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다라는 게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은 논평보다는 조금 더 문장을 구성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 기술된 문장들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비슷한 표현을 쓰면 되니까요. 대신에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베껴 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평이라는 것은 개인적 성찰의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연 설명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유사 내용을 반복해서 정리를 하는 것과 내 생각을 새로이 창조를 해내서 글을 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논평은 뭔가 좀 더 창의적 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연 설명은 연구자의 개인적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내용을 반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논평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개인적 평가가 포함이 되겠죠. 여기 개념에서 보신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평이 좀 더 창의적인 글을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겠죠. 부연 설명 문장을 구상하는 것이 그래서 논평 문장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쉽기는 한데 논평 문장은 더 창의적인 글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글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연 설명과 논평 중에서도 논평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죠. 부연 설명을 꼭 해야 될 문장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너무 추상적이거나 고차원적이어서 내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부연 설명 문장을 그 다음에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연 설명과 논평의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이나 논평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하면 됐지. 왜 거기서 4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레벨 4 수준의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연 설명이나 논평 문장을 추가해서 레벨 4 수준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는 논문글의 전반적인 품질이 증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죠. 독자들을 위해서 어떤 문장은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문장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 평가 같은 것을 삽입시켜주고 이러면은 당연히 논문의 글의 전반적인 품질이 증진이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것만 만약에 이유로 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레벨 4 수준까지 막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기계적으로 베껴 쓴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탈출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제가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선행연구 논문에 있는 그 문장들을 발췌를 해서 레벨 3 수준으로 핵심 어구들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시켜서 만든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문장이 아니라 그런 글이죠. 그런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쭉 보면은 총 문단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된 그런 글입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4개의 문단은 어떻습니까? 문단의 끝이 이렇게 출처 표시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출처 표시를 하면서 끝이 났을 경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이런 출처 표시가 뒤에 많이 붙어서 문단이 끝난 걸 봤을 때 이거 다른 사람 글 베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벨 3 글쓰기를 하면서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하면서 충분히 베껴 쓰지 않은 글, 또 표절 검사를 만약에 하더라도 표절 문장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에 출처 표시가 막 달려 있으면, 많이 달려 있으면은 이거 100개 쓴 거 아니야? 자기 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의 글만 다 갖다 놓은 것 같네. 갖다 놨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한 문장씩이라도 더 내가 인용 표시를 출처 표시를 안 할 수 있는 문장을 더 구성해서 넣는다면, 그런다면은 얘네들이 묻히게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출처 표시를 안 하고 내가 생각한 글을 만들어냈으니까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글을 막 뒤에 문장을 하나씩이라도 붙여가지고 얘네들이 묻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연 설명 문장과 논편 문장을 왜 삽입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글의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레벨 4 수준에 이르는 글쓰기를 완성시켜야지 이런 오해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확실히 주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부연 설명 문장과 논평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어느 위치에 집어넣는 것이 좋은지,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연 설명 문장 구성 요령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삽입시키는 게 좋을지, 이 문장을 어디에다 삽입시키는 게 좋을지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문단들이 연결이 막 되어 있으면, 문장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단을 봤을 때요. 그런 문단의 끝에 삽입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연 설명 문장은 이런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문단의 끝에 삽입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부연 설명 문장은 각 문단마다 무조건 삽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삽입할 필요는 없고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된 문장이 있을 경우에, 독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장들의 배열이 있을 때 그 문장들 배열 끝에 있는 끝 부분에 삽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연 설명 문장을 이제 구성하는 요령은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는 이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그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2가지의 방법을 띱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구분한 것처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 어구를 거시적 측면에서 조합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 측면은 무슨 뜻인가? 거시적 측면에 조합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핵심 어구들의 중심적 내용을 흔들지 않고요.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 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시를 좀 들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가실 건데, 아무튼 이런 핵심 어구를 우리가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뽑아내는지 보셨잖아요. 그런 핵심 어구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더 쉬운 표현으로 쓰면은 그게 부연 설명 문장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 이거는 뭐냐?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뭐라고 했죠? 제가 레벨 3 수준의 강의를 할 때 그런 걸 핵심 어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핵심 어구는 연결을 시켜 가지고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이런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문구가 아니라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을 찾아내면은 그걸 그냥 쉽게 풀어서 쓰면은 그게 부연 설명 문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 뭐 ESG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제 중시 여기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스포유에 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예문을 제시해도 시의성 있는 그런 예문을 제시를 하려고 리스포유에 가서 지속 가능성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위 논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얘더라고요. 이 논문이던데 여기 정상혁 님이 2015년도에 인제 패스가 된 그런 논문이에요. 근데 인제 쭉 읽어 보면은 제가 생각한 그런 논문은 아니고 도시 설계 가이드라인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에 관련된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저기 도시 설계, 건축 뭐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그냥 하나의 문단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예시문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제가 이 예시문 전체를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 설계의 개념과 역할이 구체화되면서 뉴욕시는 1961년 조닝 체제를 전면 개정하였다. 기존 용도지역 세분화, 인센티브 조닝 도입, 계획 단위 개발, 기법 도입, 도시 재개발에 관한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형태 규제, 공공 공간의 확보, 도시와 건축 요소를 종합한 물리적 설계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이게 이제 예시문 전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제가 강조 드렸죠. 어떤 문장을 어떤 문단을 갖다 놓더라도 어떤 글을 갖다 놓더라도 이런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요령을 익히시면 내 전공하는 분야에 내 논문을 쓸 때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론 저기 뭐 선행 연구의 이론을 내가 발췌해 냈을 때 그걸 이런 식으로 어 좀 덜 이해가 되더라도 문장은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쭉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핵심 어구는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핵심 어구로 생각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런 뭐 조닝 체제 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얘를 전면 개정했고 그것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또 그다음 문장에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닝 체제를 전면 개정했다는 건 중요한 어구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면 이런 조닝 체제를 전면 개정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걔는 뉴욕시잖아요.
그럼 뉴욕시도 중요한 핵심 어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조닝 체제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도시 설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설계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도시 설계도 핵심 어구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선 뭐 이런 뭐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개정을 했다 이건데, 이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나열을 한 거고, 이런 것은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하는데 핵심 어구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 어구는 뭐가 되냐면 주요 개정 내용이 뭐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핵심 어구로 동그라미를 친 거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존행 체제를 전면 개정을 해서 뭘 하게 됐습니까? 뭐 세분화된 형태 규제도 하게 됐고, 공공 공간의 확보도 하게 됐고, 도시와 건축 요소를 종합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거고요. 이 또한 나열을 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뭘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설계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한 핵심 어구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핵심 어구를 찾아냈을 때 얘네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쉽게 글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 말들보다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쓴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문장을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을 했는지요. 자, 뉴욕시는 이처럼 조닝 체제의 개정으로 도시 설계에 관한 다양한 제도 변경을 이뤄냄으로써 도시의 물리적 설계 추진의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여기 핵심 어구에 있는 그런 내용을 끄집어내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이 문단의 마지막, 여기죠.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부연 설명 문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레벨 4 수준의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런 걸 막 그냥 핵심 어구를 가지고 고쳐서 막 이렇게 이제 레벨 3 수준에서 글쓰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부연 설명 문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이론적 배경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이 부연 설명 문장 구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문장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얘를 빼면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빠지더라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되풀이하는 형태의 부연 설명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어는 일단 따와야 되는데, 주어는 여기에 이를 통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 이가 뭡니까? 이가 지칭하는 것이 조닝 체제를 전면 개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이를 통해를 조닝 체제의 전면 개정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요 말을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읽어 보니까 세분화된 형태 규제, 형태와 관련된 뭔가를 바꾼 것 같아요. 도시 전체의 형태요. 그리고 공공공간의 확보라고 했으니까 또 공간을 뭔가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시와 건축 요소. 여기서는 또 뭐 건축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조닝 체제의 전면 개정은 형태, 공간, 건축을 망라한 그런 종합적 기반의 조성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기본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런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문장을 되풀이해서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심적인 내용은요, 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안 바뀌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도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자,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핵심 어구를 거시적 측면에서 조합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두 개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부연 설명 문장을 구성을 한 뒤에 이것을 어, 각 문단의 끝에 삽입시켜 가지고 레벨 4 수준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은 이제 논평 문장 구성 요령입니다. 먼저 삽입 위치가 어디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또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논평 문장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든 오케이입니다.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글쓰기 역량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인제 자신 있다. 그러면 문장 사이마다 내가 논평 문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가리지 않는다. 이게 또 부연 설명하고 좀 다른 점이죠. 부연 설명은 각 문단의 끝에, 그것도 그 문단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인제 부연 설명 문장을 각 문단의 끝에다가 삽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논평 문장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집어넣을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단의 첫 문장 앞에 삽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논평을 하려면은 뭔가 앞에 제시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앞에 어떤 문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평 문장은 어 어떤 문단이 있는데 첫 문장에다가 논평 문장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첫 번째 문장 다음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논평 문장도 구체적인 작성 요령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죠. 근데 아쉽게도 아니면 슬프게도 이런 논평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요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글쓰기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형식이 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글쓰기 역량에 완전히 의존해서 논평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시를 보시면은 실습을 통해 예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시를 제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문은요. 뭐 이런 지속 가능성의 실천으로서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 연구라는 게 인제 지속 가능성으로 검색을 제가 리스포에서 해 보니까 두 번째 논문으로 떠요, 지금요. 뭐 나중에 또 해가 바뀌면은 다른 논문이 뜨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두 번째 논문으로 이 논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쭉 읽다가 뭐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예시문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시 문장에 여기 옷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요걸 제외를 하면요. 이렇게 한 문장, 그리고 두 문장, 그리고 세 문장, 네 문장으로 이제 구성된 예시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논평 문장은 맨 앞에는 위치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평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 이 지점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사이인 여기에도 삽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사이에 여기에도 삽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논평을 할 때는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죠.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아닙니다. 요 사이에 만약에 삽입을 시킬 예정이라면 얘에 대해서 논평한 문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평 문장을 구성하는
실습을 지금 해볼 건데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떤 문장이 있으면 얘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뭐 이 문장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나의 평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평가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평가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쭉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문장에 대한 논평 문장을 제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 볼까요? 자, 경제 부흥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며 가속화된 산업화의 결과 지구 환경의 자원 고갈 및 생태적 수용력은 한계에 가까워졌다. 뭐 그러니까 뭐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과다한 생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인제 뭐 산업화로 인한 어떤 뭐 환경 오염 같은 게 증가했겠죠. 그래서 인제 지구 환경의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생태적 수용력,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뭐 날씨도 이상해지고 그러죠. 뭐 겨울에 엄청나게 폭설이 쏟아진다거나 여름에 비가 뭐 아니면 태풍이나 뭐 허리케인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빈번히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살기 힘든 인제 생태계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런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런 문장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정리했냐? 자, 인간에게 이로움을 제공했던 경제 부흥이 오히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어서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는 모순이 불거진 것이다. 뭐 제 생각을 정리한 거죠, 이렇게. 이런 경제 부흥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된 뭐 산업화를 하게 된 게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제공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요? 경제 부흥을 시키려고 했던 게 오히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한테 지금 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움을 주려고 했던 것을 어 이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해로움이 되고 있으니까 모순인 거죠. 이런 모순점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쓰면 부연 설명 문장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이 글을 쉽게 풀어서 쓴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보탠 거예요. 내 생각을 보탰으니까 이런 논평 문장을 어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부연 설명 문장을 삽입한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레벨 4 수준의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집어넣는 삽입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면은 다른 문장을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절제한 소비는 과잉 생산의 요인이 되며 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생산물들은 폐기물이 되어 환경을 위협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요. 저는 여기에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 환경, 뭐 여기 보면 소비, 생산, 환경 이런 이제 관계가 네, 관계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뭐 인과관계처럼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비와 생산 환경 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 생각을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논평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습 내용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중 패션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전 과정에서 환경에 부담을 가하게 된다. 이 다음에는 어떤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논평 문장으로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패션 산업이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 그죠. 패션 산업이 특히나 산업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환경에 부담을 훨씬 많이 가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논평 문장을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형식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세 개의 논평 문장을 예시로 보여 드렸는데 특별한 형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고자 할 때는
제 생각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서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멋지게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학술적인 그런 문장 구성이 될 학술적인 냄새가 날 수 있을 정도의 문장 구성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논평 문장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요령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힘들다. 대신에 어 이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은 향상이 되고,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논평 문장을 질 좋게 작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내 논문의 이제 글의 질까지 같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이제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레벨 4 수준의 글쓰기라는 이번 강의에서도 왜 이런 내용을 또 강조를 하느냐. 뭐 강조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 강의 영상만 시청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 3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게 됐으면은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간략히 한번 여러분들께 레벨 4 수준의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제가 마지막 어 강조하는 얘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레벨 4 수준의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 문장과 논평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쭉 설명을 이제 듣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읽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서적만 열심히 읽어서도 안 되고, 또 내 전공과 관련된 논문만 열심히 읽어서도 안 돼요. 어떤 다양한 이제 시선, 관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데 있어서 뭐 필요했던 그런 철학, 역사, 문학, 이런 것에 대한 재반 지식이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 글쓰기에 굉장한 힘을 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글쓰기든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된다 먼저. 내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책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격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섭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논문 쓰기도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하나씩 이제 내 역량을 쌓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